대한민국 아파트는 폐허가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려는 사람 자체가 사라집니다. 지금 이 시점, 한국 부동산에서는 가격 하락이 아닌 전혀 다른 층위의 붕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탈세 카르텔이 만들어 놓은 허위 가격 구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PF 부실, 그리고 954만 명의 베이비 부머가 시작한 은퇴 행렬까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 또는 살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집값이 왜 이렇게까지 올랐는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저금리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라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요인들도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세청이 밝혀낸 자료를 보시면 그 위에 전혀 다른 층위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십니다. 2026년 국세청이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단 15곳이 전국에서 무려 3,141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시가격으로만 따지면 9,558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히 짚어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 9,558억이라는 숫자는 탈세액이 아닙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탄로한 세금은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를 모두 합쳐 2,800억 원입니다. 일부 언론이나 영상에서 9,500억 탈세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 두 수치를 혼동한 것입니다. 2,800억 원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숫자의 실체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집을 쌓아 올릴 수 있었는지 그 수법을 보시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겁니다. 핵심은 법인 대출이었습니다. 개인이 대출을 받을 때는 연소득의 40% 이상 빌리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법인을 만든 다음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기업 운전자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직원들 월급 주고 원자재 사고 사업을 굴리기 위한 돈입니다. 그 돈을 아파트 쇼핑에 쏟아부은 겁니다. 그것도 한두 채가 아닙니다. LTV 92%짜리 레버리지로 무한 반복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은행에서 9,200만 원을 빌려 1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구조입니다. 그 아파트를 담보로 또 대출받고 또 사고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한 겁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강남권에서 혼자 247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입니다. 시장 주작도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서울 전역에서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를 조사했더니 425건이 나왔습니다. 이 중 8건은 경찰의 수사 의뢰가 들어갔습니다.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자전거래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높인 겁니다. 배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트 배추 매대에서 누군가 혼자 배추를 전부 사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그 비싼 가격을 기준으로 나머지 시장도 움직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서울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동네, 그 전세가와 매매가의 상당 부분이 이 구조 위에서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닉이 지금 여러분의 집값을 직접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카르텔이 지금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닉이 여러분의 집값을 직접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 하락장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금리가 올라서 혹은 경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세 가지 폭탄이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은 날짜입니다.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들에게 이 날짜는 붉은 피로 쓰인 사형 선고일과 같습니다. 지난 4년간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베풀었던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날로 끝납니다. 집을 팔 때 이익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징벌적 세율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팔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니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팔지 않으면 수억 원을 세금으로 날리게 됩니다. 그것도 허가 절차와 등기 이전 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4월 중순이 실질적인 마감입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물이 8만 건 수준으로 쌓였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2만 건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인천 악성 미분양은 올해 1월 3,987가구까지 급증했고 4월에는 다시 3,000가구를 돌파했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여러분 동네의 1층 상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임대문이 붙어 있습니까? 그 상가들이 비어가는 것과 아파트 매물이 쌓이는 것은 같은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돌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폭탄은 건설업 붕괴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단 석 달 동안 폐업한 건설사가 823곳입니다. 12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그냥 작은 영세 업체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견건설사 27개사가 공사를 마쳤는데도 못 받은 돈, 즉 공사 미수금이 5조 2천억 원입니다. 1년 새 41%가 급증했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고요? 분양 중인 아파트가 완공되지 못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댄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주변 지역 집값이 함께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것이 세 번째 폭탄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폭탄은 금융권입니다. 건설사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대출이 부실이 됩니다. 이것을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건설사가 미래분양금을 담보로 빌린 돈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저축은행의 이 대출 연체율이 5.56%입니다. 증권사는 13.85%입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토지담보대출입니다. 연체율이 30%를 돌파했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땅을 담보로 빌린 돈 10건 중 3건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지금 이금융권 전체에서 PF 사업장이 강제 정리되고 있습니다. 6개월 새 40%가 줄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2023년부터 지금까지 42개 금고가 부실로 합병되었습니다. 실제 피해는 숫자보다 훨씬 피부에 와닿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고점에 12억 8천만 원에 팔리던 아파트가 지금은 7억 3천만 원에 거래됩니다. 5억 5천만 원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경기도와 인천 전역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탈세 카르텔이 쌓아 올린 허위 가격 구조 위에 양도세 데드라인이라는 시한폭탄이 터지고 거기에 PF 부실이라는 뇌관이 겹쳤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전 하락장에는 이런 구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위기보다 훨씬 끔찍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앙은 5년, 10년 뒤에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것이 됐습니다. 일본 이야기가 딴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숫자를 보시고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탈세 카르텔이 쌓아 올린 허위 가격, 지금 이 순간 터지고 있는 PF 부실과 매물 폭증. 그런데 진짜 재앙은 5년, 10년 뒤에 옵니다. 그리고 그건 이미 막을 수 없는 것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라는 건 결국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있어야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1964년에서 1974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 이른바 2차 베이비 부머라고 부릅니다. 이 세대가 954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8.6%입니다. 이분들이 2024년부터 법정 은퇴 연령인 60세에 진입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11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옵니다. 이게 왜 부동산 이야기냐고요? 은퇴를 하면 소득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생활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활비의 출처가 어디겠습니까? 지금껏 모아온 자산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자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파트입니다. 954만 명이 동시에 집을 팔려고 나서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경고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1차 베이비 부머, 즉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은퇴하면서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0.33%포인트씩 끌어내렸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2차 베이비 부머는 1차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그 결과가 통계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고령 가구 비중이 32.9%가 됩니다. 2035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섭니다. 집을 사는 사람은 주로 30대에서 50대 초반입니다. 그 연령대가 줄어들고 집을 팔아야 하는 연령대가 늘어납니다.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납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전 위기와 근본적으로 다른가?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 가계의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 자산 비중이 64.5%입니다. 우리 자산의 3분의 2가 집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이 비중이 32%입니다. 미국의 딱 2배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위기가 왔을 때 도망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집값이 내려가도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자산이 나머지 68%를 받쳐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산의 3분의 2가 집에 묶여 있으니 집값이 내려가면 그냥 내려가는 대로 다 잃는 구조입니다. 빠져나올 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례가 있습니다. 1989년에 일본에서 아파트를 산 사람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989년에서 1991년 사이에 일본 부동산 버블이 꺼졌고 10년 만에 1983년 가격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30년이 넘게 지났지만 버블 때의 가격은 아직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일본과 지금 한국이 닮은 점이 세 가지입니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그에 따른 가계부채 팽창, 그리고 고령화. 이 세 가지가 똑같이 겹쳐 있었습니다. 스페인도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부동산에 기댔던 스페인 경제가 무너지면서 실업률이 26.9%까지 치솟았습니다. 10명 중 거의 3명이 직장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그 침체가 10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97년 IMF도 버텼는데 이번에도 버티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1997년 IMF 때는 기업 부채가 문제였습니다. 기업이 망하면 구조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내보내고 자산을 처분하고 빚을 정리합니다. 아픕니다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뇌관은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는 구조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빚진 사람이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구조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954만 명이 은퇴하면서 매물을 쏟아냅니다. 사줄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산의 64.5%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가격이 내려가도 빠져나올 곳이 없습니다. 일본은 이 상황에서 30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입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하락이 이전과 다른 이유입니다. 이전 하락장에는 기다리면 다시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살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 사람 자체가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오는 회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붕괴가 동시에 터졌을 때 내 예금, 내 직장,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집을 갖고 계신 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집이 있는 분도 없는 분도 심지어 부동산과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모두 해당됩니다. 댐이 무너지면 상류에 산 사람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결국 모두에게 닿습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이 바로 그 댐입니다. 탈세 카르텔이 쌓아올린 허위 가격 구조, 양도세 데드라인과 PF 연쇄 부실이 만들어낸 현재의 충격, 954만 명 베이비 부머가 시작한 수요 소멸.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먼저 터지는 것이 자영업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자영업 취약 차주는 40만 4천 명입니다. 이분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다 합치면 114조 6천억 원. 그리고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억 4천만 원입니다. 3억 4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월 300만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모아야 겨우 도달하는 금액입니다. 그게 자영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고 있는 평균 빚입니다.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내놓은 게 바로 집입니다. 담보 가치가 줄면 은행은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회수합니다. 가게를 유지하던 자금줄이 끊기면 폐업입니다. 폐업이 늘면 동네 상권이 죽고 소비가 줄고 경기가 더 침체됩니다. 그러면 다시 집값이 내려갑니다. 집값 하락, 담보가치 하락, 대출 회수, 폐업 증가, 소비 위축, 경기 침체, 다시 집값 하락.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비은행권 연체율은 3.64%, 취약차주만 따지면 12.14%입니다. 10명 중 1명이 이미 빚을 제때 못 갚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금융시스템 전체로 번집니다. 한국 전체 가계부채는 지금 1,880조 원입니다. 국민 1명당 3,700만 원씩 빚을 진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을 담보로 묶여 있습니다. 저축은행 PF 연체율이 여 있습니다. 저축은행 PF 연체율이 이미 5.56%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숫자냐 하면 저축은행이 흔들리면 그 다음이 새마을금고, 그 다음이 캐피털 회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이미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부실금고 42개를 강제 합병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금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1금융권,
즉 시중은행 예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고금리를 쫓아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캐피털에 넣어두신 분들이라면 지금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 한 곳당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은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지금 당장 세무사 상담을 받으십시오. 양도세 중과유예가 끝나는 5월 9일 이후에는 집을 팔 때 이익의 최대 7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유예기간 안에 파는 것과 그 이후에 파는 것의 차이가 수천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수억 원이 됩니다. 실질 데드라인은 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4월 중순이 이미 사실상 마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내일 당장 세무사 예약을 잡으십시오.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지금은 관망하셔야 합니다. 매수 타이밍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실제로 회복되고 있는가, 미분양 추세가 줄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집이 있든 없든 모든 분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산의 3분의 2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한국 가계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로 미국의 2배입니다. 집값이 내려갈 때 도망칠 곳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금은 한 금융기관에 5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분산하십시오. 이 나라에서 집을 가진 사람도 안 가진 사람도 모두 이 붕괴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식당, 내가 자주 가는 카페, 동네 마트, 이것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그 영향은 결국 우리 모두의 일상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붕괴의 진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탈세 카르텔이 쌓아 올린 허위 가격 구조, 지금 이 순간 터지고 있는 양도세 데드라인과 PF 부실, 그리고 막을 수 없는 수요 소멸, 이 세 가지는 각각이 아니라 하나의 연쇄로 움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확인한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붕괴, 단 15곳이 3,141채를 쓸어 담으면서 탈세와 자전거래로 만들어 놓은 허위 가격 구조.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집값의 출발점이 애초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붕괴, 5월 9일 양도세 데드라인을 앞두고 쏟아지는 매물,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30%를 넘어선 PF 부실, 그리고 건설사 823곳이 폐업한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으로 무너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세 번째 붕괴, 954만 명의 베이비 부머가 은퇴 행렬에 합류하면서 살 사람이 구조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1989년에 그 출발점에 섰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버블 시기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따로 터진다면 우리는 언젠가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파트가 장롱이 된다고 했습니다. 장롱은 낡아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쓰는 사람이 없어서 짐이 되는 겁니다. 집값이 낮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려는 사람 자체가 사라지는 것. 그 시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 계십니다. 다주택자라면 세무사와 함께 5월 데드라인 전 시뮬레이션을, 매수를 고민 중이라면 거래량과 미분양 추세가 안정될 때까지 관망을, 그리고 누구든 예금 분산과 자산 배분을 지금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세요.